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6주 차에 이어 7주 차의 수업이 다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수업이 한 뭐 6주 차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것 같았는데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하면 이론 수업의 경우는 코로나의 이 분위기와 환경들이 끝날 때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업이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주차도 역시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 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더불어 이제 음, 여러분들한테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볼까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온라인 수업만 한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수의 재량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나를 초대해 주면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는 아,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식을 그대로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의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냥 화상 강의 있죠? 줌으로 이용해서. 지금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했다면, 화상 강의는 이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제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형태 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가 2번이었고, 세 번째는 뭐 대면 수업이 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과 버금가는 수업의 일환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게 2, 3, 3위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뭐 내가 한다고 해서 또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한간에 자꾸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평가 기준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끔씩 물어보긴 하는데 학교의 입장은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 수업에 참여도나 또 시험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맞추면 크게 특별한 거 아닌 한으로 해서 절대평가를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평가의 문제점이 이제 그거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좀 한간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링크시켜서 블랙보드에서 여러분들의 출석력을 체크한단 말이죠. 자, 근데 블랙보드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입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에 갔더니 유튜브의 조회수는 인원보다 적은 조회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지 이거? 블랙보드는 연결을 해서 체크해 놓고 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지난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좀 달아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하고 퀴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심도 있게 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그래요. 뭐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시켰다는 취지의 목적은 아니고 사회 거리두기라는 개념에 접근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강의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 성실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나도 마찬가지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경우는 시험을 안 볼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쪽지 시험 개념으로 간단하게 지금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10점으로 좀 낮출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뭐 한 세네 문제 내서 중간고사 여러분들 진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의 접근도를 조만간에 한번 쪽지 시험 개념으로 중간고사를 갖기로 하고 그 대신 계속 지속적으로 퀴즈 문제를 내죠. 이 퀴즈 문제 점수가 다시 이렇게 3점씩 부여되고 있단 말이죠.
그동안은 웬만하면 퀴즈 문제나 뭐 과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부여를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사실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마 그 기말고사에서 한 50점이나 40점, 50점을 좀 큰 비중을 두고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도 애매하고 설사 실질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책 보고 할 수도 있고 옆에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누가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느냐가 평가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10점을 낮추고 대신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그거는 이제 뭐 대면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 강구가 되겠죠.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봤지만 그때는 이제 좀 더 굉장히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서 그런 질문들을 단톡방에다가 올려서 한번 하고 또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매번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면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특히 이 수업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로 시험을 보는 접근이 아니라 작품,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는 거 올리는 걸로 평가를 됐단 말이죠. 그걸 비중으로 50%를 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버에 대한 만드는 데한 퀄리티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쭉 보고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 여러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린 링크 아래 URL 주소를 링크 시켜놓으면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이번 주에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보면 이 상태의 온라인 수업을 한번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중간평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는지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하면 좋겠냐 아니면 줌을 통해서 화상 채팅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려고 한번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형태의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나 아니면 기말고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렴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PPT의 전략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대한 아이디션을 올려줬는데 제가 이제 너무 양이 많아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안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경우는 제가 과제를 안 해줬어요. 피드백을 계속 해주면서 하려고. 자,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 트렌드에 준한 아이템들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유튜브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유튜브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 개념은 뭐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는 개념도 아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시장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읽어봐라 라는 취지에서 유튜브를 기말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만들어서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올렸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보내준 것을 코멘트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어떤 형태의 유형이 많냐면 그냥 그 브이로그 개념이죠.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려거나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물론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저들이 많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가장 뭐가 잘 나가고 뭘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에는 디테일하게 색깔까지 이용해서 기획서처럼 만들어서 제출한 친구도 있을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한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한 5줄 정도로 내는 친구도 있어요. 지금 시점은 아마 구체적으로 한 페이지 이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체화돼 줘야 유튜브를 만드는데 구체화되어 있는 걸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가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CT, 그러니까 콘텐츠, 웹 콘텐츠와 PT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개념이 접근도예요. 자, 한번 봅시다. CT가 뭔가 CT? CT는 문화기술이라고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문화기술 이런 개념의 접근도는 아닌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4K, 5부터 뭐 6, 7, 7까지 이제 8까지 나오는 이제 전송 속도, 해상도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뭐 이 강좌 끝나고 나면 샘플링으로 제가 이제 비평했던 방송 평안 프로그램 출연분 한 5분에서 7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것이고, 또 지난주에 촬영했던 VR도 촬영을 했었어요. 학교의 캠퍼스, 아산 캠퍼스를 달리는 제 차 위에다가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달리면서 학교 전체를 좀 찍었던 VR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시켜서 한번 보여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항목들은 또 샘플링 개념으로 문화기술의 동향에 관련된 부분에 연계해서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술을 보면 굉장히 장르가 개발 많이 발전됐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존에서 유튜브 방송들의 경우에는 이 기존인 전통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쌍방향 형태의 유형이나 아니면 개인 1인 미디어 형태의 유형의 새로운 장르들이 개발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하나 일환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VR을 이제 만들어 촬영한단 말이죠. 이번 수업 시간에 제가 뭐 대면 수업했다면 VR 제작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VR에 참여했던 우리 봉사 친구들의 경우도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았다라는 평이에요. 새로운 영역이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물론 지금 올려진 것은 뭐 기구를 통해서 보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클릭하면 그대로 보여져요. 어떤 개념의 접근이냐면 아마 동영상이라서 가는 전 방향은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360도의 화면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클릭이나 핸드폰을 할 때는 핸드폰을 좌우 내가 보는 방향으로 돌리면 그쪽 방향에 있는 지점의 물체들이 다 보여진다는 얘기죠. VR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알 거예요. 그거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이번에 올려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새롭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올라가 있어요. 포서TV에. 뭐 그런 것처럼 새로운 장르들의 문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신기술들이, 문화 기술들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크라우드 기술에 게임을 접목시켜서 크라우드 스프링 게임이 됩니다. 크라우드 내에서 게임 자체에 대한 개념이 실시간 개념의 접근도에 참여 시 피드백 부분들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청자의 광고 시청의 선택권을 온라인 동영상의 광고 기술로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공중파 방송의 KBS, MBC, SBS, 제가 이제 90년도 초반부터 거의 뭐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의 거래처를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공중파 방송이 90년 초반 때나 그 전 때는 굉장한 이익을 창출했죠. 그리고 공중파 방송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와 영향력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MBC의 경우에는 그 우리 그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가 지난주 6월까지 3월까지 이제 MBC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MBC의 적자가 너무 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MC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컨텐츠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300억대의 이익을 만들겠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적자를 보는데 그 공중파 방송의 컨텐츠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 부분을 300억씩, 100억, 200억씩을 이제 이익을 환원해서 메꿔줬다. 그거 다시 말해서 온라인상의 동영상이 활발하게 움직여졌다는 얘기죠. 그 핵심이 광고 기술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자회사에 제작되어진 쪼용이라는 먹방 T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 한 2, 3개월 됐는데 물론 성공 서킹이 빨라요. 350만 구독자에 2천만 뷰를 좀 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 수익에 발생되어진 유튜브의 이익률이 뭐 정확하게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5천에서 1억, 2억씩 한 달에 들어와요.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동영상의 광고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몰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의 광고 수익이 1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하나 있고, 또 라이브 음악에 대한 부분들이 스마트 팔찌에 같이 매칭이 돼서 뭐 움직여진다든지, 디지털 5개 광고와 디스플레이를 연동을 시켜서 같이 보여준다든지, 또 기업용의 정보의 서비스들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아시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기술에 대한 서로 공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문화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뭐 가장 핫하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비트코인이 경우인데,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지난번 빙상의 일각이죠. 하나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다 도입시켜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또 두바이의 경우, 두바이 도시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도시예요. 지금 전 세계의 중동의 최고의 도시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죠. 인공의 도시죠. 그 도시를 인공의 원천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블록체인의 강점은 강한 것들이 몇 개 있겠지만 포인트는 하나예요. 뭐겠어요? 중앙 서버 중심이 아닌 네트워크 분산 중심의 서버이다 보니 용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해커의 공격에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참여도와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부분이죠.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회원이 없으면 형성이 안 되는 기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파워가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와 소통하는 또 기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키우는 그 문화 기술 중에 여러 가지 문화 기술 빼고 4차 산업의 기술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블록체인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4차 산업의 일환으로 커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 사회의 변화를 주고 있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CT 산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온라인상과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왜? 사회의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라인으로 배달시키죠. 그걸로 작업하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강의하는 내용도 실시간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해당사항 없겠지만 앞으로는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강의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예외의 기종은 있긴 하겠지만 우리 말고 이론 과목 하시는 교수님들은 위기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강의하고 나면은 AI가 강의를 해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그냥 온라인만 공부를 하고 그걸로 맞게 평가받고
필기만 와서 같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문화기술의 동향에서 CT가 만들어내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T 사례나 뭐 이런 삽질 영향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2019년 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대수가 38억 대, 38억. 지금은 더 많은 거죠. 지금은 아마 40억 대, 40억 대. 인구수와 이제 맞먹을 시대가 온 거죠.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의 동영상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음악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형태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동영상 만드는 우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비전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 CT 문화기술에서 탑재가 되거나 거기에 편승해줘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밝아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그래서 전통적인 영화만 고집하지 않고 방송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업의 경우 제가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의 스크린 게임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동영상 보급 제작 1인 미디어까지 그 다음에 그 말고도 그 이외에 여타 뭐 많은 웹들이 만들어서 개발돼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웹들이 개발돼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일방향적인 스트리밍 음악에서 쌍방향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만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 문화기술에 대한 동향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걸 유포시키고 플랫폼에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개봉된 영화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영화장인 기술은 어떻게 바뀌어지겠어요? 넷플릭스가 이제는 개봉관으로서 지금 매출이 엄청 상승하고 있어요. 일반 전통 형태의 산업들은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뭐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보제 뭐 이게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반면에 이 온라인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IT에 대한 그 배달 서비스, 그죠? IT의 인터넷 뭐 기술 기반으로 한 뭐 상영, 온라인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뜨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아지고 심해진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못한다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 과거에 그 별로 굉장히 재미없는 아는 감독인데 재미없는 감독인데 하루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나왔대요. 그 VOD 서비스 IPTV 올리면 코로나가 딱 발생된 때부터 엄청난 4, 500만 원씩 또 10배가 더 뛰어요. 그것처럼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뭔가의 개봉 효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개념이 바로 지금 문화 기술에 대한 동향의 현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화 기술의 개념의 가장 핵심으로 있는 것이 웹 콘텐츠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웹 콘텐츠. 웹 콘텐츠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봅시다. 비디오 게임, 소셜, 캐주얼, 그건 다시 말해서 웹과 브라우저를 포함해서 PC 게임 이런 것들이 소액 결제를 통한 온라인 콘솔 게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죠? 또 한편으로 디지털 콘텐츠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뭐 필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가 가끔 테이프도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파일이잖아요. 콘텐츠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웹에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유튜브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판매, 제작, 유통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내가 공급자이자 수요자가 되는 거.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인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뭐 OTT의 서비스로 계속 개발되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진 현상이 바로 웹 콘텐츠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B2B. B2B는 기업과 기업에 대한 거래 또한 산업용 디지털 매거진이라는 서로 체제 통해서 만들어졌다. 지금 여기서 말했던 모든 이 네트워크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으로 또 움직여지면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형태의 경우도 이 부분들이 적용된다. 웹 콘텐츠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구조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그죠? 물론 자율자동차는 아직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단계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까지. 자, 웹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을 한번 봅시다. 이게 2010년부터 19년 작년까지에 대한 데이터예요. 보면 전 세계에 보면 출판과 B2B 매거진, 영화, 음악을 변화하는 환경들을 한번 지켜볼게요. 자, 봅시다. 자, 전자책은 2,100만 달러. 2,100만 달러요? 아무튼 몰라. 이것도 아주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00만 달러라는 단위는 빼고, 그냥 2,100에서 8,500까지 상승률이 거의 11%가 상승됐다는 거예요. 올해는 더 심해진 거죠. 그 다음에 전자책 중에 하나도 2,000에서 10배가 됐어요. 아까 말했던 B2B, 디지털 산업 매거진에서 회사와 회사의 연계성인 것도 22개 건수에서 2,300만, 22건이 아니라 달러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매거진 경우도. 이거는 한 거의 몇 배를 뜬다 보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영화 OTT의 스크림 서비스 한번 봅시다. 3,100만 달러, 3,170만 달러. 아니죠. 3,000이 아니라 100만, 1,000만, 1억, 10억, 31억, 21억 달러에서 22억 달러에서 500만 달러. 뭐 단위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헷갈리네 자꾸. 하지만 그 급상승이 되는 거 보면 3,100에서 2만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20배 이상 올라갔다. 영화의 스트리밍 서비스 OTT의 시스템. 그래서 앞으로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없겠다. 지금도 극장 개봉되는 영화들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없어도 없어지만 이게 오히려 OTT의 이 시장을 더 강화시켜주고 또 발전을 급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견된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죠. 자, 따지고 보면 지금 전염병에 있는 코로나도 바이러스라는 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우리의 생명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의 흐름을 팍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무서운 시점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근데 의외로 음원은 발전이 굉장히 더뎌요. 오히려. 자, 보시죠. 7천에서 만. 그러니까 1.5%밖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음원은 그 전부터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규모에 대한 개념들은 신문을 보면 신문은 22%, 또 소셜 캐주얼 게임은 7%대. 처음부터 2010년도 만들 때부터 게임 자체가 이 디지털 웹 콘텐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발전이 기복이 큰 데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지 크게 많이. 근데 온라인 소액 소셜 게임이 이제 개발 발전된 거죠. 가끔 게임이 한창 인기가 많을 때 게임학과들이 계약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게임학과가 주춤하죠. 그거 왜냐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와 공급들에 있어서 지금은 확장성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그 매체의 변경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매체의 변경성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게임은 같은데 어떻게 플랫폼을 통해서 유출시켜주느냐의 개념인 거죠. 디지털 콘솔 게임에서 온라인 소액 게임으로 바뀌다가 디지털 PC 게임으로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100,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4천억 달러? 뭐 우리나라 들어보면 경 넘어가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 웹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형태의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웹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어요. 웹 콘텐츠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서 웹 콘텐츠에 대한 산업혁명을 앞에서 설명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이유의 본격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현장과 시장은 이제 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편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왔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잘합니다. 물론 빨리 하느냐, 뭐 적게 하느냐 이런 차이일 수도 한데, 그만큼 온라인이라는 영상 발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영상을 다 만드는 그 시대가 왔다라는 개념과 일명상통한 개념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웹 콘텐츠 시장들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만들어서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수요자만 될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기획서를 보면 수요자 입장의 경우에 접근으로만 봐야 되는 현상인데, 자꾸 공급자인데 수요도 아니고 공급자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아이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관적이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현재 웹 콘텐츠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나 환경들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웹 콘텐츠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이면서 또 하나의 우리의 영상들이 살아날 길이라고 하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만 고집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시장이 굉장히 많죠. 물론 지금은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갈 곳이 없다라고 아우성킥이 있지만, 영상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어깨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시장의 규모들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작은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실력과 기술을 엄청 올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여러분들도 시소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다른 학과를 전공하고 이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하나의 교훈을 남기면서,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회사와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것들이 가진 간에 콘텐츠 디자인하는 데서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분들을 PT의 전략, PT의 실행, PT의 예산 결서 편성, 이거를 단계별로 세 단계를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갔을 때 좀 필요할 것 개념을 접근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내는 것 중에 프레젠테이션 낸 친구들이 있어요. 보기가 좋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PT가 중요한, 특히 우리 업계나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제가 챕터를 계속 이어서 여러분 설명하니까. 자,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전략 수립의 프로세스를 한번 봅시다. 프로세스, 어떤 아이템이 하나 발생이 되면 그 아이템의 어떤 환경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분석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환경 분석이 있고 청중 분석이 있고, 근데 과제의 확인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과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뭐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과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과제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체크를 해 보아라. 그 안에는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환경에서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황 분석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 주변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욕구에 어떠한 것들에도 환경 분석이 있을 것이고 이건 이제 이 과제에 대한 상황 분석이고 또 청중 분석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청중 분석이에요. 직원이냐 아니면은 심사위원단이냐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명확히 설정이 됐을 때 목표를 설정해요. 이런 것만 명확하게 잡혀진다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메시지의 매치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프레젠테이션 전략 수립에서의 프로세스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과제화하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과제하기. 과제하기는 대체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고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자체적인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과제를 먼저 하지 않고 준비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가끔씩 프레젠테이션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는데 실패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어떤 게에서 오냐면 과제를 확인하는 그냥 대충 해요. 심도 있게 안 해. 그 만들어 나니까 나중에는 했긴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과제 확인을 명확히 하면 2%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스럽게. 설사 채택이 안 됐거나 PT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만족해요. 보람돼요. 과제 확인만 제대로 해도. 다시 말해 정리해보면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의뢰받은 경우라면 오리엔테이션 내에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과제가 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이며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상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필요하는지를 톡 찍어서 얘기를 해요. ISM 목표와 뭘 얘기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을 못하면 아이고 어떻게 감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지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제하기는 더 1차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 분석을 합니다. 아까는 환경 분석과 청중 분석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환경 분석에는 상황 분석과 청중 분석이 있다고 했어요. 환경 분석에는. 그러면 상황 분석은 봅시다. 거시 환경에 대한 요건. 이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트렌드를 보는 거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글로벌, 기술 환경들을 다 체크하는 거죠. 다. 무조건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확인한 것을 중심으로 경제, 과제가 확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치, 사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과제의 주제와 확인에 대한 개념만 이걸 거시적 환경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수립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부의 홍수 때문에 오히려 맥이 끊겨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환경을 읽는 거죠. 규모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 시장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 환경 분석을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백서들 있죠, 백서. 2019년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그 홈페이지에 가면 쭉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영화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발행되는 것들, 아니면 그 설문 자료 내지는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환경 분석을 해보고, 그건 이론적인 환경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목표하고자 하는 과제에 관련되어진
환경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 다음에 규모 파악하는 부분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경쟁 상황, 나랑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고, 뭐에 대한 1차적인 경쟁 상황, 2차적인 건 뭐냐면 그 과제가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의 회사와의 어떤 경쟁력을, 두 가지의 경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부분까지 오케이 되냐면, 어떤 환경이냐면, 그,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부분들이나 상사가 PT를 요구하는 거는 경쟁사를 이기겠다는 의도에서 만드는 전략 개념의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을 제일 주의 깊게, 어느 회사가 어떻게 이기겠다. 그리고 그 경쟁사에서 어떤 차별화가 있다. 이게 바로 경쟁 상황의 분석. 중요한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소비자 분석.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가 만족시키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연령대는 20대냐. 소점을 많죠? 남자냐, 여자냐. 이걸 파악 제대로 하면은 성공하는 케이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 경쟁 상황 분석과 소비자 분석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져 있는 작품들이 잘 팔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분석에 대한 개인의 결과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잘했었으면 다들 부자됐고 다 성공했죠. 힘든 일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법률과 규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파악이에요. 정말 잘 만들어갖고 이제는 터질라고 다 기대했는데 갑자기 어떤 법률이 제정돼서 못하게 됐다. 걱정을 뭐 할게요. 우버야 마찬가지죠. 그죠? 타다, 뭐 이런 운송, 뭐 법률과 규제 때문에 발전을 더 많이 하려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엄청 컸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까지. 이게 환경 분석의 상황 분석에 대한 청중 분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거를 PT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분석에 대한 개념이죠. 뭐가 듣느냐. 1차 정분과 2차 정분. 그 다음에 청중의 속성과 지식, 태도에 대한 개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분석들은 잘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죠. 누가라고 모르니까. 근데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뭐 회사에서 자사 제품으로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부장, 차장, 이사 뭐 정도 되겠다. 근데 뭐 오늘 수주를 봤는데 뭐 조달청 뭐 예를 들어 어디다 그러면 심사위원단이에요. 왜? 이거는 공정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직거래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동의되죠. 그 같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 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소속, 지위, 직종들이 다 나오게 됐죠? 경력도 나오게 되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화가 시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개념은 접근이 있는 그거죠. 주제나 내용이 상대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지식이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는 수준인데 어려운 말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것이고 너무 쉬운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모여 있는 데다가 그냥 간단간단만 하면 준비 더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볼 때 주제와 관련되어진 태도, 흥미, 가치관, 관여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체크. 이거를 우리는 PT의 전략 분석에 있어서 환경 분석의 청중 분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청중의 니즈. 과연 청중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PT는, 프레젠테이션은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줘야만 그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미래에, 현재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하고 도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급하고 할 일도 많고 정보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막 그냥 순서만 급급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고생만 한다는 거죠. 성공률이 낮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청중의 관점에서. 내가 짰었으면 저렇게 했겠어. 나 같았으면 저렇게 했겠어. 내가 유튜브의 기획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서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청중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유저의 입장에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쏙쏙 들어와요. 아, 그래, 참 잘. 근데 대체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입장에서만 쓴다고,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 들어와. 힘들다고. 왜? 뻔하잖아요. 형식적인 거. 그냥 과제용 제출할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제 제출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웹 콘텐츠의 시장을 이해하고 그걸 체험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난 과제를 했으니까 성적을 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라고 하면 분명히 아이템이라든지 접근 방식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청중의 의사 결정의 방식이 클라이언트의 기업 문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중이 듣고자 하는 이 클라이언트, 듣고자 하는 부분은 청중이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마인드를 접근해라. 이 부분도 체크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의 목표의 확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목표 확인.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목표는 청중을 설득시키는 게 목적이야. 맞잖아. 그죠? 그거에서 설득이 제일 잘 시키는 사람이 뭐 5억이 5억, 10억, 10억짜리 수준을 너희가 해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사의 비집으면 이 아이템이 좋으니까 네 걸로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PTA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항목들이긴 해요. 가끔씩 지난번에 것도 여러분들 PT 자료 아니면 그 유튜브 아이템 자료를 보는데 몇몇 친구들은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속속 들어오더라고. 그런 거라는 거죠. 또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목적이 청중의 설득이라고 하면 그 설득에 대한 목표 확인을 하기 위해선 청중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주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면 당연히 설득력과 공감은 부수별로 생기겠죠. 이제 PT의 심사를 내가 이제 1년에 몇 번, 수십 번씩 가는데 와 닿는 부분들이 거기에요.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니까 감정으로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성 포인트를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너무 감성으로 포인트 가다 보면 또 오히려 그냥 허술한 부분들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감정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나. 그러니까 감정과 과학적 분석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또 결정적인 역할인 거는 내가 지금 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딱 해주면 바로 갔죠. 아 그래 오케이 쟤네가 더 적극적이네. 쟤네가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체크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 프레젠테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메시지야 메시지 전략. 메시지 전략. 듣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족을 찾아가죠. 충족. 또, 내가 프레젠터를 비록 하지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는데 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공동행체가 생기는데 들어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 당신들의 입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우리들이 함께 다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공동체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도 청중의 입장에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면요연하게 정리를 잘 함과 동시에 추정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또 그냥 일화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사례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부분들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게 메시지에 대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강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 PPT 자료, 그 다음에 텍스트 자료, 그리고 뭐 현물,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거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전달해주면 10중 8구 잘 될 것이다. 이게 제 예측 생각. 저도 이제 많은 PT를 많고 통과도 하고 뭐 하는데 잘 되지 않죠. 잘 되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시청각 매체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부분 다 텍스트 자료예요. 텍스트 자료. 텍스트 자료인데 간혹 시청각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영상 관련된 거라서 텍스트 자료보다는 영상 자료도 대부분 다 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일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광고 대행이나 아니면 일반 상사나 다른 업체들은 동영상들이나 이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두 번 하면 그것이 결정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샘플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큰 것이 되지 않지만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각인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란 말을 절대 여러합니다. 그리고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빔프리트 위에 나가겠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재료, 대체 활용 방법, 샘플링 이런 것들도 제출하는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PT 전략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전략적 결정에 있어서 팀원의 역할의 분담들을 한번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매니저.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저라는 것은 총괄 지휘하는 개념 접근이죠. 코디네이터, 플래너죠. 짜고, 디자이너.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저에 대한 디자인이죠. PPT에 대한 디스플레이 디자인. 우리 학교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좀 잘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회의나 국책 사업을 딸 때, PT 할 때, PT 디자이너들이 있어서 디자인을 하고, 플래너들하고 구분이 좀 명확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국책 작업을 많이 땄죠.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프리젠트. 다시 말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심사를 가면 어느 회사에서는 성우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죠. 당신 역할이 뭡니까? 혹시나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만 한 겁니까? 네, 그 말이 현혹돼서 넘어갈까봐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역할 분담, 매니저, 총괄, 코디네이터, 전체적 흐름과 파악 부분들, 플래너, 짜는 사람들,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프레젠트 장소에 대한 선정, 크기, 배치, 스크린 위치, 청중과의 거리, 이거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 현장에서 근데 사실 이걸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우리 임원들한테 한다 그러면 파악이 되겠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거는 또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려면 전략적으로 결정 사항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라는 뜻이에요. 시간대와 순서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금, 출근 직후, 식사 직후, 퇴근 직전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간을 잡을 때 대체적으로는 뭐 1시에 시작이다. 그러면 2시, 3시 정도 딱 합니다. 근데 추첨에 밀려서 5시 정도 된다. 그러면 지쳐요. 그냥 떨어진다. 그런 개념을 접근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 처음이냐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에는 기억되기가 쉬워요.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의 경우는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공약을 해서 어떻게 강조해야 하고 만약에 마지막이 돼버리면 기억하기 쉽게끔 강조해라. 뭐 이런 개념에 대한 순서 결정에 대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순서는 이제 여러 군데서 동시에 해버리면 현장에서 정리하거든요. 순서표를 뽑아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때마다 신호를 짜야죠.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자 까지 여러분들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프레젠터가 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PT에 대한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전략을 했고, 자, 지금 이제 여러 전략을 했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샘플링으로 이제 우리 하나 올릴 거예요. 지금 TV조선에서 어저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저께고 내가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죠. 이번 주 수요일에 녹화를 했으니까 방송이 나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고 그 전주에 했던 방송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방송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분석이 됐고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감염적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TV조선 TV는 말한다의 평가원 보고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봤었으면 또 링크 주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학교의 홈페이지 VR 제작을 했어요. VR 제작. 학교 캠퍼스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체험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체험을 할 때는 클롬으로 봐야 됩니다. 클롬 아니면은 이 좌우 상하가 잘 안 돌아가요. VR 이거를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VR의 촬영 편집이 관심이 좀 있는 분이 많다면 VR 한번 촬영하는 거를 시연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요청이 많으면 VR 시연을 한번 해서 VR 촬영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VR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7주차 강의 여기서 인사말을 먼저 하고 자 URL 주소를 갖다 얹혀 놓을 테니까 VR 9분짜리의 VR도 한번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8주차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